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민입니다. 많이 어색하시네요. 많이 어색해요. 제가 랑님의 자리에 감히 앉아 있어가지고. 오늘 원래 셜록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날인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여의도에서 미팅을 하고 계십니다. 네, 선을 보는 미팅이 아니고요. 업무적으로 네, 미팅을 하고 있어서 오늘 녹음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빈자리가 너무 커서 오늘 걱정이 좀 되기는 하네요. 랑님의 빈자리는 아무도 채울 수가 없을 것 절대 같아요. 그 텐션을 누구도 따라올 순 없는데 제발 일이 잘 마무리돼가지고 저희 맛있는 것 좀 사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반의 반이라도 좀 채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급하게 연락드렸어요. 영화하는 미니님께 녹음을 해야 되는데 좀 스페셜 MC로 함께 해주실 수 없냐. 그래서 제가 꼬셔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 오늘의 각오 한마디. 랑님의 빈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도 채울 수가 없어서 그냥 어떤 추임새 정도? 제가 또 MC는 데뷔에 오늘 처음이네. 데뷔 이후에 처음이야? 항상 MC 데뷔죠 오늘. MC 데뷔. 항상 손님만 하다가 그래서 한번 잘 조장님을 보필해 보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네. 영화하는 미니님의 차분한 목소리로 오늘 진행 잘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차분? 네, 알겠습니다. 언니들의 인생 책, 인생 영화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을 또 모시게 됐는데요. 닉네임이 되게 귀엽더라고요. 달달보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달달보름님. 네. 뭐죠? 달달보름? 제가 이름이 한보름입니다. 네. 그래서 달달, 보름달이라는. 달달보름달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남들한테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달콤한 말을 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구나. 네, 그런 의미도 함께 담고 있어서 달달보름이라고 닉네임을 지어봤습니다. 근데 보름님이 진짜 에너지가 아주 넘치시는 분이세요. 제가 보름님을 처음 알게 된 게 인스타로 알게 됐는데 지금 영화 모임도 하고 계시죠? 네, 영화 모임 하고 있어요. 영화 모임도 하시면서 저희 모임을 이제 알게 되셔가지고 저희 모임에도 참여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녹음에도 이렇게 게스트로 초대를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팟캐를 들으면서 보름님은 어떤 분이실까?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좋은 영화를 소개하고 영화로 철학하는 영화 인문학 강사입니다. 영화로 철학을 하는 게 뭘까요? 좋은 영화를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서 괜찮은 질문을 던지고 또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성인학습자에게 어떤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강사,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데 되게 이상한데 진짜 있어 보이고 포장이 많이 됐습니다. 되게 멋있는 것 같아. 그러면 대상이 대부분 성인들인 건가요? 지금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네. 학생들, 청소년들 대상으로도 가끔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연령에 따라서 네. 뭐 어린 친구들, 네. 나이가 있는 분들 네. 굉장히 다를 것 같아서 네,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분들이 더 편해요? 하시기에? 편한 건 사실 저는 청소년이 가장 편하고요. 진짜요? 네. 말 안 듣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저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네. 외부 강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더 편하게 고민 상담도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진짜? 왜냐면 저는 이따가 갈 사람이니까 그런 거를 오히려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호의적인 네네네.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좀 더 열려있는 느낌이 들고 학생들은 아직 생각이 완전히 굳어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미끼를 던지면은 오히려 전환이 빨라요. 그래요? 네. 맞아요. 좀 자유롭다는 얘기인가? 생각하는 것들이? 네, 오히려 이제 중장년 이상의 성인학습자들은 자신의 고집이 좀 강하시기 맞아요. 때문에 오히려 전환이 좀 잘 안 힘드신 경우가 되고. 있어요. 네. 아니 영화하는 미니님하고 공통점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서로 코드가 좀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맞습니다. 좋아하면서 업으로 삼고 있는 뭐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근데 원래도 영화를 좋아하셨었어요? 네, 원래 좋아해서 한 10년 전부터 영화 모임을 참석을 했었거든요. 리드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때는 그냥 참석러. 참석러로? 네, 프로 참석러로. 멤버로? 네, 활동하다가 제가 중간에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을 2번을 하면서 모임이 잠깐 와해가 됐어요. 네.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출산 끝나고 육아휴직 끝나고 다시 복직하면서
나 영화로 강의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모임도 지금 다시 리부트해서 진행 중이고 하고 계시는구나. 네. 아니 지난달에 저희 모임에 나오셨는데 그 지혜님이 보더니 결혼을 하셨다고요? 저도 방금 그 질문할 깜짝 뻔했어요. 놀랐죠. 되게 놀라하면서 네, 여쭤봤더니 좀 일찍 결혼을 네. 하셨더라고요.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아이도 또 바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또 영한 느낌이 있잖아요. 스타일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책과 영화를 한 편씩 선정을 해달라라고 이제 우리 달달님께 부탁을 드려서 선정한 책과 영화가 있는데 영화는 다음 주에 얘기할 것이고요. 오늘 함께할 책은 어떤 책이죠? 네, 공간의 미래라는 책인데요. 제가 북신여 살롱 들은 지는 꽤 오래됐는데 항상 인생책이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셔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독서를 즐기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인생책이라고 하면 과연 뭐가 있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읽었던 책보다는 일단 저는 여기서는 제가 안 읽어봤고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선정을 했어요. 첫 모임이라서 인생책은 좀 아껴뒀다가 다음번에 나오면은 인생책 여쭤봐도 돼요 혹시?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인생책을 저는 고전 중에 하나예요. 위대한 개츠비라는 아 진짜? 네. 우리 살롱에서도 한번 했었어요? 녹음 때는 안 했는데 모임에서 했었어요. 모임에서. 아 그게 인생책이에요? 네. 근데 왜 인생책이냐면 책을 읽지 많이 읽은 책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학부 때 영문과 전공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재밌게 배웠던 소설책 중에 하나가 위대한 개츠비였어서 원서로 읽다 보니까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낭님과 잘 통하겠네요. 그러겠네. 그래요? 위대한 개츠비 혹시 책도 영화도 다 민님 보셨나요? 네네네. 어땠어요? 어떤 게 더 좋았어요? 저는 사실 고전을 이상하게 전 고전 영화는 좋아하는데 고전 책들은 살짝 이질감이 조금 들어가지고 전 로미오와 줄리엣도 좋았던 거는 그걸 좀 현대적으로 각색한 게 좋았었는데 지금 이번에 위대한 개츠비 영화도 그렇고 책도 약간 저는 이렇게 올린해서 감정을 이입해서 보고 읽기는 조금 어려웠던. 근데 랑님이 되게 고전 문학을 좋아하시거든요. 되게 좋아요. 막 오만과 편견 이런 고전 문학들. 맞아요. 저도 좋아해요. 영문학을 전공하셔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이걸 원서로 읽으면 훨씬 그러니까. 느낌이 저희가 영어 까막눈이라 가지고 전혀. 저 A, B, C, D, E, F, G밖에 모르거든요. 저도 지금은 거의 이제 좀 눈을 잃어가고 있고요. 예전에 학부 때는 그 원서로 읽으면서 한국어로 표현되지 않은 그 느낌이 되게 생생하게 전달됐던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성인이 돼서 한두 번 정도 더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먹고 시대가 변할수록 이 고전이라는 것은 나이 먹고 다시 읽어도 이게 그 나이에 또 맞게 해석이 그건 되는 맞아요. 네, 그런 매력이 있는 책은 맞는 것 같아. 저도 다시 읽어봐야겠네요. 다음에는 위대한 개츠비 이제 원작하고 영화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은 공간의 미래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 책을 쓴 작가님이 유현준 교수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저는 근데 그 알쓸신잡? 제가 TV를 잘 안 봐가지고. 저도 잘 안 보긴 하는데 하이라이트만 봤어요. 하이라이트만. 저는 완전 빠예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고 알쓸신잡에 이분이 나왔었구나 해서 또 유튜브도 찾아보고 했었어요. 근데 이 책이 요즘에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보니까 최근에 청와대 용산 맞아요. 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서 또 논란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건축 이런 쪽에서는 사실 거의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좀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기 이제 책 부제 자체가 코로나가 가속화시킨 공간 변화거든요. 그런데 어떠세요? 실제로 내가 체감하기에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뉘어서 이건 진짜 큰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들이 있긴 해요? 저는 엄청 심했죠. 왜냐하면 저는 강사라서 교육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강의가 아예 없어졌어요. 네네네. 오프라인 강의만 계속 했었던 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수입이 갑자기 훅 떨어져서 그때 좀 힘든 시기를 보냈었던 적이 있어요. 네네. 약간 일을 안 하니까 뭐 수입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이 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때 초기에는 좀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는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이 가상 공간에서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게 좀 학습이 되면서 하반기쯤 갔을 때에는 2000년대 하반기쯤 2020년 하반기쯤 갔을 때에는 다시 강의가 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재작년이죠. 네. 2020년이면. 그렇죠. 벌써 코로나가 3년 차. 진짜. 그리고 제가 동시에 또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2020년 초반에 코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수업도 거의 뭐 다 온라인으로만. 네. 그리고 저희 집이 학교에서 꽤 거리가 있어서 1시간 반 정도를 가야 되는 거리인데 제가 집이 또 경기도 쪽이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네트워크 하려고 그치. 대학원 갔는데 대학원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네, 이걸 온라인으로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 너무너무 그치. 싫었는데 또 제가 워킹맘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좀 편하게 편하게 졸업할 수 있겠다 해서 2년을 어떻게 얼렁뚱땅 지나가서 지금 마지막 학기예요. 와 벌써 그렇게 됐어요? 세상에. 네. 근데 또 아름아름 또 술자리가 있기는 있었어가지고 네트워크를 또 하기는 했어서 아니 근데 코로나가 시작함과 동시에 네. 시작되고 네.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막학기가 되다니 네. 이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에서 학습자이면서 동시에 이제 교수자 역할까지 같이 하니까 이게 체감이 정말 확 됐던 것 같아요. 미니님도 많이 느끼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거의 프리랜서와 같은 입장이라서 뭐 정규적으로 어디에 뭐 출근을 하고 이러진 않고 제가 하는 일도 뭐 촬영이나 이런 거는 대면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여서 저는 사실 일적으로는 크게 못 느꼈거든요. 또 때마침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들 집에 있게 되면서 미디어를 많이 소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일 걱정은 없었는데 오히려 쉴 수 없는 게 굉장히 커졌고 또 사람들과의 교류를 그러니까 이런 친목 도모를 할 수 없는 것도 굉장히 일을 하면 사람이 쉬어야 되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 그리고 어떤 그런 모임 자체가 없어진 게 굉장히 힘들었고 저는 일을 한 작품 하면 바로 여행 가서 풀고 오고 이래야 되는데 여행을 못 가니까 그래, 너무 이게 진짜 힘들었어요. 컸어. 정말로. 지금도 너무 힘들고 여행 정말 매니아거든요. 미니님이. 그게 정말 그거 말고는 뭐 다른 자영업자분들이나 굉장히 힘드셨던 분들에 비하면 저는 그래도 세 발의 피도 아니었죠. 근데 저도 학생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 학생들이 제일 안타까웠던 그쵸. 것 같아. 20학번은 정말로 그치. 한 번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뭐 2학년이 돼서 2학년 때도 뭐 술 한 번 딱 동기들이랑 마시고 맞아요. 얘는 이제 팀플도 뭐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이런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단합이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없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 전문대학사 친구들은 그냥 2년 동안 그렇게 그러네요. 졸업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게 정말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집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일단 집 보러 예전에 이제 모델하우스 보러 다니는 게 제 취미였는데 네, 제가 모델하우스 보러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예전에는 24평만 돼도 충분하고 그래서 24평의 인기가 가장 높았거든요. 아파트 평수가. 근데 24평 이제 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24평 너무 좁다. 좁아요. 이제 기본 33평. 네. 33평이 국민 평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평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봤더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리고 부모들도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하니까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니까 맞아. 적어도 넓은 방 3개는 있어야 되고 거실도 좀 넓어야 되고 주방에서 있는 시간도 많으니까 주방도 넓어야 되고 이러니까 맞아요. 집을 찾는 그 수요 자체가 30평대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버리니까 매물 가격대가요 20평대랑 30평대 갭 차이가 엄청 벌어졌어요. 그게 저는 제가 체감하는 공간의 변화 그런 지점들이 저한테는 많이 좀 공감이 되는 챕터였던 것 같아요. 그 오늘의 집이라는 어플을 아시잖아요. 네. 알죠. 그것도 이제 핫해진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도 집에만 있으니까 맨날 보는 게 똑같으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꾸미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핫플이 됐다. 네, 저도 되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오늘의 집.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변화가 있었다는 걸 체감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마 책을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 제목만 알고 읽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 달달님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책은 공간이라는 것을 주제로 우리를 둘러싼 많은 사회 문화를 인문학적으로 고찰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간 인문학에 관한 책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인문건축가 유현준 교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예비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에 관해서 이제 신의 한 수라고 표현을 맞아요. 하는 걸로 최근에 논란이 갑자기 또 논란이 됐죠. 거세게 됐습니다. 유 교수는 논란이 거세지자 건축학자의 입장으로 설명했을 뿐이라고 해명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요. 네. 이 책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건축가의 시선으로 분석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인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있었어요. 일정 부분. 네, 그리고 공감이 가는 부분도 당연히 그럼요.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사회 문제에 대한 원인을 인문학적으로 고찰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굉장히 명료한 말투로 전달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말투 때문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더 거부감을 가지고 좀 납득이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어요. 너무 단호해서 네, 그런가요? 단호한 말투. 근데 이분이 원래 말투가 좀 단호한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알쓸신잡에서도 그런가요? 캐릭터가? 거긴 너무 센 분들이 많아서 맞아. 유시미 묻혔구나. 뭐 이런 닌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의견을 너무 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납득을 하다가도 엥? 약간 이러는 부분들이 있구나. 조금씩 생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유현준 교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책을 읽는 분들도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독자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견해로만 볼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건축 혹은 공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입문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당히 전문적이면서도 얕고 그리고 넓은 범주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역사, 대중문화, 사회문화 등등을 엮어서 같이 기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의 각 도시들을 비교를 하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의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를 저자가 계속 하고 있고요. 정답은 아니지만 약간 해답을 주는 그런 책인 것 같고요.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맞아요. 여기서도 같이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아주 시의적절한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베스트셀러에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언니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이 책을 궁금하죠. 읽으면서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민희님 어떻게 봤어요, 책? 저는 제가 이 책 모임에 들어온 이유도 너무 책을 편식해가지고 저도요. 저는 이제 스토리가 있는 뭐 소설이나 아니면 뭐 에세이 이런 위주로 읽다가 이제 그래도 책 모임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이 책도 그 중에 하나였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100주간 있었어도 저는 사서 보지 않았을 거예요. 제 의지로는 100주간이 있었어도 제 의지로는 절대 사서 보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저의 어떤 입문을 넓혀주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되게 좋았고 사실 읽기는 되게 빨리 되게 맞아요. 쉽게 읽었고 사진도 많고 그림도 많아서 되게 읽다 보니까 이 서술이 그냥 막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막 늘어놓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굉장히 뭐 수치와 자료와 이런 걸로 굉장히 재밌게 서술이 되어 있어서 전 진짜 재밌게 보았고 다시 한번 책을 편식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지난번 모임에 불참한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리의 힘? 지리의 힘도 되게 재밌었는데. 네네네. 근데 이게 이런 책들의 장점이 혼자 읽을 때는 잘 안 읽히기도 하고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같이 읽고 나서 모여서 얘기를 하면 그게 되게 오래 남더라고요. 맞아요. 지리의 힘도 저희가 지난달에 살롱에서 같이 이야기 나눴었는데 오히려 혼자 읽을 때보다 같이 이야기하니까 남는 게 훨씬 깊고 넓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 유현준 교수님 책을 그 전에 사서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였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거 좀 읽다가 앞에 한 3분의 1 정도 읽다가 사실은 그때 좀 바빠져가지고 놨어요. 손에서 놨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책이. 근데 이제 이 책 공간의 미래는 좀 제가 평소에 관심 가지고 지켜보던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뭐 종교라던가 학교라던가 그리고 뭐 아파트라던가 그리고 모델하우스. 여기 모델하우스 그렇죠.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점을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을 좀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다만
저는 달달님이 말씀해주신 그 포인트가 딱 저한테도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너무 단언하는 부분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의, 특히나 나중에 가서 얘기하긴 하겠지만, 인간을 너무나 이기적인 동물로만 네.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성악설을 믿으시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도 그 마음이 되게 정화되기 쉽지 않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긴 한데, 근데 책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그냥 정말 완벽하게 다 자율에 맡겨야 돼? 그러면 그게 정말 이상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후반부에 가서는 그런 얘기까지 좀 같이 나눠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했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미래가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뭐 아파트 발코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종교와 공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학교, 회사까지 여러 가지 그 장소별, 그 공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언니들에게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공간 이야기들을 하나씩 좀 짚어서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눠보면 어떨까? 저는 일단은 업이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 파트가 아무래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해 볼 여지도 되게 많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도 좀 했기 때문에 이 챕터가 제일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 교육 파트 바로 앞 챕터에서 공간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시선이 앞으로 집중이 되면은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진다. 네. 그래서 학교의 강단에 서 있는 선생님이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 그 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너무 공감을 하고 진짜 그게 맞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이 선생님한테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동의하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 그 온라인 수업 비중이 커지면서 오프라인 대화가 있는 수업량이 늘어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보면서 코로나 시작된 이후로 이런 살롱 문화가 엄청 약간 부흥기에 맞이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그것 때문인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토론, 뭐 영화 토론 모임이 계속 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도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맞는 의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아마 사람들이 이제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말할 기회가 진짜 없죠. 맞아요. 사람을 잘 만나지 않으니까 맞아. 상호 생각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이 다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학교의 타가소 기능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주변 친구들도 교사도 많고, 실제로 저도 교육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교육과 복지에 관해서 이거를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냐, 아니면 같이 가야 되는 거냐에 대한 논쟁이 되게 커요. 어때요? 이거는 정답이 없죠, 사실은. 왜냐면은 약간 극단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라는 주의랑 따로 떼어놔야 된다라는 주의인데, 이 분께서는 이 유현준 교수는 이 두 개를 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그 교육과 복지의 경계를 간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특히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아마 이걸 보면은 분노하실 거예요. 굉장히. 예, 안 그래도 교육 때문에 할 게 많은데. 아니, 제가 듣기로도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오히려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준비할 게 너무 많아졌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오프라인 그 교실에 가서 내가 수업을 준비한 것만 보여주면 됐는데, 이제 화상캠, 그러니까 방송이 제대로 송출이 되는지부터 시작, 그러니까 기술자가 되어야 되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제대로 거기에 접속이 돼서 오류가 나면 본인이 그것까지도 다 해소를 해줘야 되고, 다 전화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다 이 친구들이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맞아요. 이런 게 훨씬 더 업무 강도가 늘어서 더 힘든데. PM이죠, 거의 PM. 그러니까요. 맞아, PM이죠. 그게 훨씬 힘들어졌는데, 오히려 편해진 거 아니야? 하면서 업무 양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조짐도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느껴지기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교사가 이 부분을 보면은 화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이걸 뭐 다른 해결책을 제시를 하면 교육과 보육을 분리를 해서 보육하시는 분을 따로 뽑으면 돼요. 근데 그거는 정말 어디서부터 뜯어고쳐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 개선시켜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거 말고 일단은 선생님들, 교사분들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도 힘든데 교육까지 맡아라, 이거는 좀 상당히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미네르바 스쿨과 닮은 여러 교육 과정이 있는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했는데 저는 그거는 너무 참신해가지고 이거는 되게 좋은 의견이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었었죠? 그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온라인으로 졸업하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오프라인 출석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좋은 퀄리티의 강의를 받고 졸업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학교로 유명해요. 그래서 뭐 유명한 분들도 많이 여기 졸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거랑 닮은 교육 과정이 있는 학교를 전국에 있는 인프라를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해가지고. 만들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학교가 있으면 좋겠죠. 혁신학교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긴 한데 이게 과연 될까? 이런 문제점은 또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사실 네. 대한민국의 교육 기관들이 굉장히 폐쇄적이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여기서 좀 인상적이었던 문장이 있었는데 네. 내가 꿈꾸는 미래 학교는 이런 모습이다. 이번 주 금요일은 엄마 아빠가 온라인으로 재택근무를 해도 되는 날이다. 스마트폰 앱으로 3일 동안 묵을 수 있는 집을 전라도 고창에서 찾아 예약했다. 목요일 퇴근 후 온 가족이 고창에 내려가서 잠을 잤다. 다음 날인 금요일에 엄마는 숙소에서 온라인으로 회사 일을 보시고 아이는 아빠와 함께 새로 오픈한 멋있는 고창 도서관에 가서 수학, 과학, 한국사 온라인 수업을 들었다. 그날 한국사 수업은 마침 고창에서 처음 시작된 동학운동에 대한 이야기였다. 토요일에는 동학 유적지를 가보기로 하고 수업을 듣고 미리 휴대폰으로 예약한 고창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의 수업에 참여하러 고창 고등학교에 갔다. 우리는 더 이상 한 장소의 캠퍼스에 국한되어 학업을 할 필요가 없다. 올까요?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 이게 조금 다른 의견을 또 드리자면 가상세계라는 게 지금 되게 많이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뭐 메타버스, 뭐 VR, AR.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아, 거기까지 네, 아예. 그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가서 보는 게 제일 좋은 학습이긴 하지만 이미 가서 보는 것만큼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다 나온다면 굳이? 그러니까 이 정도가 가능한 미래라면 네. 다 가상 공간에서 해소할 수 있는 네네네. 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영화는 미니님은 어때요?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해외에 뭐 한 달이나 2달 정도 나갔을 때 거기서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그 해외 여행 자체를 출석한 걸로 어떤 대체적인 체험학습으로 그렇게 인정해준다는 저 학교 다닐 땐 그게 상상도 못한 일이었었거든요. 네, 당연히 개근상 받아야 되고 학교랑 건물에 나와야 되고 아니 죽어도 학교 가서 죽으라고. 그렇죠. 아파도 학교 가서 맨장도 학교에서 터져야 되고 병원 가서 터지면은 그것은 올바른 학생이 아니고 명예롭지 않다.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 불과 몇 년이라고 하죠. 몇십 년 안 돼서 요즘에 어린이들은 그렇게 해외 나가서 뭐 대체 학습을 하거나 학교 대신 다른 체험 학습을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변화든 저는 한 번에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에 올 수도 없고 한 번에 오면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천천히 자연히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디바이스나 어떤 환경이 대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겠지만 여기서 이제 유현준 교수가 계속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계속 반복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인간은 체험과 어떤 사회화 그리고 어떤 교류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현대화가 되어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도 출근을 해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되고 그것은 회사에 가야 될 것이다. 그것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역사가 그래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저는 어차피 우리가 계속 학교에 가야 되고 회사에 가야 될 거면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면은 이런 미네르바? 무슨 학교 미네르바 스쿨 같은 학교도 한 몇십 년 뒤에는 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정말 바뀌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이 떠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답답하니까 안 되겠다. 나 혼자 바뀐다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약간 무력감에 그만두시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저희 때는 막 저도 63명 막 이랬거든요. 맞아요, 한 반에. 맞아요. 근데 네. 그 학생 수가 줄어듦과 비례하게 선생님의 권력도 줄어들고 그래서 왜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막 존경도 못 받고 되게 무시당하고 맞아요. 맞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게 학생 수가 줄어든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그런 기술이 여기 되어 있는데 그거 보고도 되게 오 그래서 처음에 그냥 요즘 애들이 되게 좀 그러네 이랬다가 그게 다 이런 수치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논거가 있구나 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근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오히려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면은 더 친밀감이 생기거나 맞아요. 그럴 것 같은데 맞아요. 오히려 많을수록 권력이 생긴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책을 읽지 않았으면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 같은 네.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미니님은 혹시 이 챕터들 중에서 어떤 부분의 이야기들이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나요? 저는 6장에 지상의 공원을 만들어줄 자율주행, 지하 물류 터널. 이거 엄청나게 이슈인데 진짜? 이거랑 7장의 그린벨트 보조 요거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되게 재미있고 좋게 봤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 유현준 교수를 알쓸신잡을 한 5번은 돌려봤나 봐요.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찐팬, 진짜 찐팬이다. 되게 좋아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근데 제가 건축에 대해 이렇게 어떻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기 전까지는. 거기도 시즌 1에는 사실 건축가는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시즌 2랑 3부터 이제 이 유현준 교수님이랑 김영희 교수님이 나오는데 되게 이 건축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혹은 느꼈으나 잘 인지하지 못했던 굉장한 우리 삶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이 건축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생각했고 이 건축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냥 건물 올리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무슨 자율주행, 지하 물류 터널, 도시계획 막 이런 것들이 다 건축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현준 교수님 딱 이 사람의 팬이다 이렇다기보다는 건축가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꼈었는데 이 6장, 7장을 보면서도 자율주행 지하 물류터널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지상엔 이미 너무 포화 상태잖아요. 차도 사람도 그쵸. 건물도 너무 포화 상태라서 이 우리 도시를 정화시켜줄 공원이나 쉼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상에 있는 무언가를 어딘가로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차와 우리가 막 지금 쿠팡도 반나절이면 오고 이런 것들을 다 자율주행 이렇게 로봇을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도로를 조금 이제 차가 줄어든 그 도로만큼을 공원으로 만들자 이런 계획을 하는 건데 저는 우리가 언젠가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저희도 다닐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당장 그게 시행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이 거기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고는 기계는 사고를 거의 안 쳐요. 사람이 사고를 치는 거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는 것도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완전히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세상에는 사람이 운전을 못하게 하는 법도 같이 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하 터널은 사실 사람이 그 지하 터널로 다닐 일이 없이 그렇게 물류만 다니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저도 이 공원에 굉장히 집착하는데 박세권을 굉장히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엄청 정말로. 왜냐면 저는 모르고 살았거든요. 내내 서울에서 태어나고 살면서도 공원이란 것 자체에 대한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공원이 없으니까. 저는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 살았는데도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제 호주에 워킹을 가서 살아보면서 동네에 공원이 있다는 건 얼마나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박세권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네. 그게 사실 요즘에 나온 되게 그런 개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2010년, 11년도 그때 가서 호주에 살면서 저도 그때 호주에 있었는데. 진짜? 어디? 혹시 워홀로 두 분 다? 저 시드니에 있었어요. 전 멜번에 오래 있고 근데 시드니는 잠깐 가긴 갔었죠. 그 시기였어요. 근데 시드니는 조금 도시죠. 공원이 많이 도시긴 한데 저는 멜번이랑 캔버라 이런 데 살면서
이게 사람이 사는 거다. 어디선가 마주쳤을 수도 그럴 수도 있죠. 이게 한 블럭당 공원이 하나씩 맞아요. 있고 거기에 다 바베큐 시설과 뛸 수 있는 그 러닝 트랙과 이런 게 한 블럭에 하나씩 있어요. 아이들은 그런 데서 가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문화센터 뭐 이런 것도 다 한 블럭에 하나씩 있어서 수영 배우고 뭐 이런 태권도 배우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유롭고 이런 데가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그러고서 딱 우리나라 오니까 너무 삭막해서 막 숨이 턱턱 막히고 그 미세먼지를 참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하지? 근데 내 눈이 아니라 정말로 앞이 침침한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되게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 당시에 갔다 와서도 그렇고 계속 그냥 막연히 공원이 없어서 그런가 나무가 좀 적은가 막 그 생각을 근데 서울이 사실은 산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대도시에 비해 뭐 나무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혼자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좀 많이 해답이라고 그러긴 그렇고 대안 같은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이 자율주행 지하 물류 터널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지상에 좀 더 공원이 생기고 이 연트럴파크만 해도 사람 엄청 많잖아요. 정말 잘 만들었어. 경의선 숲길은. 그죠. 저기를 그냥 건물로 채울 수도 있었고 뭐 청계천도 그렇고 맞아요. 청계천도 사실 욕 엄청 먹었지. 그 인조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놓으니까 다 가서 쉬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에 반대에 부딪히고 해도 사실 누군가는 곧 정부가 되겠지만 정부가 조금 나서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도시를 계획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가 되게 많이 여행을 가고 잘 기획된 도시라고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가는 나라의 도시들을 보면 다 처음부터 기획이 돼서 디자인이 된 도시인 것 같거든요. 센트럴파크도 그렇고. 아니 저 센트럴파크 사진 보고 저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큰지 몰랐죠. 그렇게 크고 저도 안 가봤어요. 그쵸. 와 이렇게 멋있다니. 그리고 그 옆을 다 도시가 말 그대로 건물들이 이제 에워싸고 있는 그 구조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과연?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빌딩을 몇 개를 용산이 되면 되지 않을까요? 용산이 용산 시대를 응원하십니까? 청와대 이전 말고 청와대 이전 말고 저 그 얼마 전에 택시 타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여기를 언제까지 이렇게 둘 거지? 얘네 다 간 거 아닌가? 그럼 빨리 여기 이렇게 놀리지 말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미군 부지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 넓은 노른자 땅을 뭐 하려고? 근데 저는 그때 든 생각도 여기 뭘 지을 생각하지 말고 공원을 만들어 진짜 좋겠다, 서울의 센트럴파크처럼 처음에 센트럴파크를 만들 때도 뉴욕 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맞아요. 그 기획을 했던 그 도시 건축가가 이 도시에 이만한 공원이 없으면 이 도시는 망한다.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자연 환경이 될 거다라고 해서 다 우울증 걸린다고. 다 그렇게 이렇게 누군가는 조금 심볼이 됐잖아 지금. 그죠. 진짜. 그래서 엄청난 효과를 누리고 있고 그런 좀 누군가가 좀 강하게 밀고 이렇게 도시 정책을 기획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활 환경 자체가 일단 수준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이랑.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워낙 나고 맞아. 뭐 나가서 하다못해 뛰시는 분들 엄청 모임도 많잖아요. 진짜 많아졌고. 러닝 모임도 뭐 맞아요. 많고 아니면은 노인분들도 뭐 골프 같은 거 그런 데서 치시더라고요. 저 예전에 제가 그 판교 밑에 분당 탄천 흘러가는 그쪽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거기 좀 노인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골프는 아니고 그게 무슨 이름이 있던데 크리켓 이런 거. 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그거를 좀 만들어놨어요. 그 코스를 만들어놔서 어르신들 거기 와서 운동하시라고 뭐 그런 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생활 환경 수준이 많이 지금 올라왔죠.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공원이 없으면은 진짜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되게 너무 공감이 됐던 게 그 모양, 공원을 만들 때 조성을 할 때도 우리나라는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걸 길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상권을 형성해가지고 지나가면서 소상공인 발전, 소상공인의 또 매출에도 힘이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나라는 정사각형의 공원들만 계속 그렇게 조성을
했을까에 대한 아쉬움도 좀 토로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연남과 공덕의 만남을 경의선 숲길이 해냈다고 맞아요. 표현하셨는데 되게 그거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걸 하시면서 근거로 얘기를 하실 때 코로나가 돌 때에도 그냥 여기 중간에 막아버리면 된다. 맞아요. 네, 그것도 되게 좀 획기적인 생각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 지금 여기 망원동으로 사무실을 옮기기 전에 제가 그 경의선 숲길 근처에서 있었거든요. 맞아요. 진짜 잘 해놨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이게 길이 나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좌우에 상가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상권이 되게 발전했죠. 그쵸. 사람들이 그냥 또 산책만 하는 게 아니라 와서 즐길 거리들이 생기니까 먹거리들이 생기고 그래서 더 많이 오게 되는 분위기 참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책에서 그런 내용들 정말 잘 배울 수 있게 좀 정리를 해놨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던 챕터는 4장에 출근은 계속 할 것인가. 이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재택근무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대부분 재택근무를 했고 특히나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들은 그쵸. 뭐 하루 이틀 정도만 나가고 나머지는 다 재택근무를 하고 일정 기간은 계속 재택근무만 하고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택근무가 가져왔던 효과가 뭐냐면 업무가 아닌 다른 정치적인 이슈들로 내가 점수를 딸 필요가 없으니까 효율성이 훨씬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내가 뭐 누군가가 수다를 떨어줄 필요 없고 그리고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막 비위를 맞출 필요 없고 회식도 안 해도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오히려 나는 효율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이미 너무 적응이 됐는데 그리고 회사들도 굉장히 테스트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거점 또 오피스를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출근할 수 있게끔도 만들어 놓고 재택근무하면서도 충분히 성과가 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다시 출근을 한다. 그랬을 때 과연 이제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해서 우리가 그냥 정말 이전 시대로 완전히 100% 돌아갈까? 언니들 어떻게 예언하세요? 예언이라고 하니까 되게 부담스러워. 틀리면 어떡하지?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조직 내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공교롭게 여기 3명의 프리랜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프리랜서 한 지가 10년 차인데 지금 요즘 들어서 동지가 그렇게 많아졌어요. 다들 사표를 던지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네, 프리랜서로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미 회사에 있는 분들도 개인 브랜딩을 계속하면서 사표를 언젠가 던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직 내에서만 바라보기보다는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프리랜서가 많아진다면 당연히 재택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 이미 예견되었던 일을 그냥 좀 빨리 당겨온 느낌? 코로나가 빨리 당겨온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재택근무 편애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MZ세대의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그걸 더 중요시하고 조직에 뭔가 희생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혼자 있는 것도 또 좋아하고 이런 것들의 특징 때문에 재택근무를 선호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조직 내에서 재택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사람들이 빨리 퇴사할 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자기 브랜딩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20, 30대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퇴사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제가 지금 그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평생교육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주임 교수님이 기업교육이랑 같이 가르치세요. 그래서 기업에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 인사이트도 제가 같이 배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하시는 분들 논문에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프로티언 경력 태도라고. 이게 무슨 연구한 분야인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조직 내에서 프로티언 경력 태도를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이들이 곧 퇴사한다. 아, 그래요? 라고 얘기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프로티언 경력 태도 개발하게 두면 안 된다. 아, 진짜? 그래.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보통은 그걸 더 권장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표면적인 거고 그 내부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은 기업이 많아요.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구나. 근데 뭐 저 아는 분 카카오 다니시는 분은 오히려 거기선 권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좀 열린 기업들은 권장을 하는 편이고
그렇지 않은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들은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할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얘네들 재택근무 시키는 것보다 오프라인을 계속 모이게 만들어야 된다. 우린 뭉쳐야 된다라는 게 계속 이제 흘러나올 거고 그렇다면 재택근무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출근해서 오프라인에서 마주하는 그런 업무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퇴사하지 않게 가둬야 되는 거네. 다시. 저는 이 책에도 써 있는데 우리가 출근을 하는 이유는 윗사람들이 본인이 감시하는 눈앞에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써놨어요. 근데 이건 정말 맞는 말 같거든요. 실험도 있죠. 호손 실험이라고. 네네네. 공부도 집에서 할 수 있지만 굳이 학교에 가서 하고 모두가 모여서 뭐 학원에서 독서실에서 하고 이런 이유는 뭐 사감 선생님이 봐서 뭐 교사가 보고 있어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어서 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상호 교류의 인간이 상호 교류를 해야만 하는 그런 종이라는 디폴트 값도 있기도 하고 또 여기 책에서 각자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 프리랜서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이제 그 회사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정규직이라는 거는 더더욱 없어지고 프리랜서로 고용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전 이거는 사실은 제가 프리랜서여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쁜 일 같지 않아요. 너무 우리나라가 평생 직장에 매여 있고 내가 여기서 꼭 은퇴해서 여기서 뭘 받고 뭐 연금을 받고 이런 거에 사실은 요즘은 또 세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 거에 아직도 어르신들은 많이 이렇게 집착하시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죠. 그게 또 중요한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점점 그런 이제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출근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저는 반대로 재택을 해도 일이 되네? 그러면은 재택을 시키면서 우리는 퇴직금 안 주고 뭐 연금 안 줄 수 있는 그냥 프리랜서들을 고용하면 되잖아 하면서 정규직을 더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심판 노동 노예제.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좀 무서운 것도 있어. 네. 근데 저는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다시 돌아갈 거라고 보는데 반반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프리랜서든 아니면 지금처럼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든 그게 이제 반이 되고 다시 출근하게 되는 사람들이 반이 될 텐데 다시 출근을 하게 되더라도 저희가 옛날에는 주말 없이 아버지들이 주 7일 나가서 일했지만 그게 주 6일이 되고 지금 주 5일이 되고 4일을 된다는 지금도 얘기도 네, 있고 주 4일도 트라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집에서 일을 한다는 개념 이외에 일하는 날짜를 줄이고 휴일을 늘리게 되는 그런 시스템의 변화도 계속 저희는 가져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사도삼촌이라는 그런 개념도 나오잖아요. 4일을 도시에서 보내고 3일을 이제 도시를 벗어나서 보내는 그런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더라고요. 그렇죠. 그 연예인들이 지방 사는 연예인들도 꽤 있잖아요. 맞아요. 제주도 사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삶이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이 이제 퍼지지 않을까.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반반일 것 같아요. 다시 돌아는 갈 텐데 예전처럼 그렇게 경직된 시스템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또 이미 재택의 맛을 봤기 때문에 재택의 맛을 너무 이제 깊숙이 본 거지. 네, 사람들이 다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비대면 교육 너무 좋아. 네, 반반 정도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은 사실 공감되는 지점들 위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이거는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네. 하는 포인트들은 없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되게 찐팬. 너무 팬이야. 사심을 넣어서 봤나. 저는 사실 아예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니네 다 바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투로 잘 느껴지지 않았고 약간 제가 그 알쓸신잡을 봐서 그런가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딱 또 톤의 차이가 네. 이렇게
말로 잘 설명할 땐 이게 설명 같은데 텍스트로 보면 이 감정이 느껴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조금 강요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겠다고 전 지금 녹음하면서 처음 느꼈어요. 만약 이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서술해 놓은 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일지 저는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래요. 저는 이 분의 말투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딱 보면서 동의할 수 없는 반감이 드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첫 번째가 그 말씀하셨던 말투 부분인데, 뭔가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말투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명료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걸 보면서 이제 반신반의하거나 아니면 거부감을 생기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건축가의 시선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다른 그 설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을 만든다라는 것, 뭐 공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건데 건축가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희 남편이 그 전기 설계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재밌다. 너 한번 볼래? 하면서 살짝 보여줬는데 초반부터 약간 좀 이건 너무 건축가적인 시선인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집을 짓거나 뭐 설계를 해가지고 하면은 그 뒤에 이제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되게 이상적인.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분은 어쨌든 전 단계 그 총괄을 하시는 분 작업이잖아요. 이 건축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밖에 바라볼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게 또 장점이에요. 그분이 가진 시선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저희가 볼 수 없는 또 다른 시야를 볼 수 있는 건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 3번째가 사회문화 현상이 한 가지 원인으로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마치 그게 모든 현상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는 저도 그게 것 같아요. 그 지점이 제일 걸렸어. 특히 저는 온돌. 온돌. 그러니까 온돌 때문에 우리나라 근대화가 늦어졌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너무 이거는 동의할 수 없다. 개인적인 생각이었죠. 네.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이제 이게 있었어요. 청년들이 집을 사게 해야 된다. 네네네. 그리고 이들이 집을 사지 못하면 이득을 보는 것은 결국에는 기득권. 진보 정권, 네. 진보 정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나는 작가가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도 좀 보였는데, 근데 그게 정말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과연 집을 사게 만들면 이렇게 집값이 뛰는 게 잡힐까? 더 오르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집을 사는 게 너무 당연해져서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맞아요. 결국 집을 산다는 건 내가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탈 마음도 같이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네. 그게 과연 완벽한 해결책일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여기서 비판하는 게 그거예요. 임대주택을 왜 이렇게 많이 지었냐. 맞아요. 임대주택을 많이 짓지 말고 그냥 살 집을 살 수 있는 집, 청년들이 집을 사게 만들어라. 말 그대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줘서. 근데 이게 정말로 리먼 브라더스. 이게 정말로 궁극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집값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해결책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모든 걸 다 인간들이 결정할 수 있게 자율적으로 시장에 맡겨야지 그걸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그게 깔려 있어서 네. 근데 완벽하게 그걸 통제하지 않고 맡겨뒀을 때 그게 정말로 선을 향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서 그게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는 가장 좀 불편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제가 뭐 이렇게 두둔하려는 건 아니고 두둔해도 돼요. 두둔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해외 많은 나라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을 조금 도입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닐까. 뭐 물론 미국도 그 리먼 브라더스나 그런 되게 큰 어떤 사건이 생겼지만 그건 어떤 제도를 악이용하는 사람들을 또 눈 감아주고 막 이런 부패와 막 이런 것들이 막 쌓여서 정말 전 그렇죠. 세계적인 경제에 대공황이 올 정도가 그것도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었지만 사실 저는 외국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제일 부러운 게 한 집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대부분의 내가 태어난 집이야. 우리 엄마가 태어난 집이야. 라고 하면서 한 집에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을 한번 사면 이 집은 그냥
나도 내 자식도 내 손자들도 살아가는 그런 집인 거지. 정말 거주를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류현준 교수도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거주를 위한 집을 이제 갖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투기나 이런 것은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지만 어떤 제도도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외국에서 어떤 많이 쓰고 있는 제도를 우리나라에 물론 바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그런 면에서 이 예를 들은 게 아닌가라는 두둔 아닌 두둔. 그렇습니까? 우리 류현준 교수를 사랑하는 미니님, 그렇다면 이 책을 어떤 지점에 이제 관전 포인트를 두고 읽는 게 좋겠다? 저는 되게 제가 관심 있고 이런 건 전 되게 막 들이파서 그 해답을 찾지 않으면 제가 잠을 못 자고 막 이러는데 그 이외에 뭐 하다못해 왜 화장실에 휴지통은 항상 내 왼쪽에 있는가? 몰랐어요. 나는 대부분 사람이 오른손잡이인데 왜 휴지통 왼쪽에 있어서 나를 불편하게 하지를 제가 몇 년을 고민했거든요. 난 생각도 못 해봤네. 근데 그런 답을 못 찾으면 잠을 못 자요. 찾으셨어요? 네. 왜냐면 청소하신 분도 오른손잡이잖아요. 그 휴지통을 놓을 때 오른손으로 놓으니까 앉는 나에게는 왼쪽이 되는 거죠.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잘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제가 그냥 이렇게 뭐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막연히 가졌던 그것도 여행을 하면서 외국의 그 건축물과 왜 우리나라의 건축물이 이렇게 다르지? 외국은 몇백 년 된 건물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 싸그리 획일화된 건물들만 들어서는 거지? 그 뉴욕이랑 우리나라 비교하는 사진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진짜로. 우리는 이 안에 속해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전 그래서 계속 이제 여행을 권하고 다니는데 조금만 나가면 너무나 다른 환경들이 있어서 그치.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저는 뭔가 내가 그동안 그냥 지나쳤던 어떤 것들 혹은 내가 궁금했지만 그냥 궁금한 걸로 끝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나 아니면 설명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수치나 이런 뭐 자료들로 설명해줘서 굉장히 그 휴지통처럼 좀 많은 해답을 얻었거든요 여기서. 휴지통처럼. 화장실의 휴지통처럼. 그래서 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해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서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낫게 만들기 위해 고민이라고 하면 좀 싫겠구나.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같이 해보자는 의미에서 언니들이 여기에 좋습니다. 초점을 두고 읽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혹시 이 책을 뭐 부동산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읽는다 이러면 좀 거기서는 참고할 면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어떤 식으로 읽으면 좋은지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서 저는 저자가 말하는 것 중에 그 공통의 공간을 창출해서 공통의 경험을 쌓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전에 했던 말 중에 인간은 공동의 언어뿐만 아니라 공동의 경험과 기억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이 책을 통해서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유현준 교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유현준 작가가 가진 전문가의 머리로 바라보는 렌즈는 무엇인지 그걸 그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비판적으로 읽으시면 더 훌륭한 지식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좋습니다. 저도 사실 공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고 건축은 더더욱 모르는데 저같이 이제 문외한들이 좀 읽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챕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뭐 학교라던가 종교라던가 우리가 종교 얘기 빼놓고 갔지만 종교 공간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맞아요. 흥미롭거든요. 네, 종교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 상업 공간들까지도 되게 정말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면서 공부하는 재미, 알고 좀 아는 척할 수 있는 재미를 주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간의 미래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우리 달달님이 선정한 영화로 다시 찾아올 텐데 어떤 영화를 고르셨나요? 네, 플로리다 프로젝트고요.
제가 공간의 미래라는 책과 같이 연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골랐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우리 영화하는 미니님의 또 애정작이라고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영화예요 라고 했더니 저 그 영화 너무 좋아하는데 라고 하셔서 아마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또 긴 이야기들 오고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요. 한번 영화 보고 오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셋은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